어떤 있어. 거요? 맞습니다. 2010년에 실향민 문화제라고 열었어요. 네. 그리고 매년마다 속초에서 실향민 문화 축제를 열고 있고 올해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 5회 실향민 문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속초에서 이렇게 실향민 문화 축제를 하는 이유는 속초에 계신 실향민 분들의 그리움을 위로하자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실향민의 정체성을 정립해주고 그리고 실향민 문화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속초에서 실향민 문화 축제를 여는 건데 그때마다 많은 실향민 혹은 실향민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우리의 이제 우리 국민들 그렇게 많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전국에서 많이요.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부산, 거제에서 다 오잖아요. 많이요. 근데 저 말투가 저희 북한에서 듣던 말투랑 너무 아니 먹어봐 맛있을게요 뭐 맹들었는데 이러잖아요. 맞아. 할머니, 만들었는데가 할아버지 아니라 맹들었는데 나 고향집에 먹어보 이러니까 너무 정겨우세요. 어째? 이북 말하는데 어째서? 어째? 네. 너무 오랜만에 말 한마디 하라니. 저 90년도 정동진에 북한 아들 그 잠수함이 나왔죠. 잠수함이 나왔을 때 속초 지역에 비상 경계령이 떨어진 거예요. 군인들이 검문하는 거야. 그래서 운전하고 딱 들어왔다 친구하고 둘이서 난 또 군인 아저씨 장교인데 장교 아저씨 수고하기요. 이러고 이제 차로 맞지. 공기구만 하고 차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재. 어째고로 가라 그럴 때는 이보 사람 놀리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어째서? 내 속초 사람이 속초 말하는데 뭐 잘못됐어? 내 국가 공무원 출신이고 대한민국 해병대를 나왔고 월남전에 갔다 왔고 그러고 내 월남전에 가서 훈장도 받았어. 봐라, 이게 증명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라, 이게야. 근데 내 친구가 했다가, 좀 말 좀 고쳐라. 이북말 고향 버리고 나왔는데, 그래, 말까지 버리게 되면 영혼 버리는 거 아니야. 맞아. 더 선명해지신대잖아. 자, 이번에는 우리 백윤걸 선생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고향은 이북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6.25 때 그때 얘기를 좀 할까. 방송을 하는데 휴가 장병, 외출, 외박 장병들이 그 군인들 빨리 원대 복귀하라고. 그래서 뭐 마이크를 대고 들이불어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나 왜 그러나 그래 보니까 나중에 이게 남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다 사흘 있다가 보따리 싸지고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피난을 가고 해서 이제 이 부산까지 갔어. 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앞엔 바다지. 뒤엔 인민군 나오지. 경상북도 일본, 경상남도 하도 그것만 남은 거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죽는 거냐? 그래서 한 방이라도 쏴먹어서 죽어도 죽어야지 어떻게 그냥 죽냐? 다른 길에 이제 다 간 거죠. 이래서 군대 가겠어 하고 나오니까 그냥 트럭에 뒤에 실어가지고서 올라탔어. 그대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 전쟁터로 가는 거지. 그냥 바로 북쪽으로 사복 입은 채로. 속은요. 이게 6.25 때 그 당시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쭉 올라갔다 이제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만을 위한. 가니까 총을 줬는데 밀빵도 없는 거 해서 옷은 다 너덜너덜한 군복, 그 작업복 같은 거 그걸 입으라고 그래. 그걸 입고 뭐 모자 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월. 그때 이제 8월 초니까 이 타월. 그거 땀 닦으라고 그거 하나씩 하얀 거. 그거 하나씩 주고 요만한 그 타켓을 해서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는 거기서 그걸 엎드려서 그걸 3발씩 쏘았어. 그걸 쏘아본 거야. 3발씩 쏘아보고선 당장 그 고치로 전방으로 간 거야. 세발 싸고. 세발 싸먹어.
여기서 그저 이민군 총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국군이 쏘는 총소리하고 인민군이 쏘는 총소리하고 완전히 구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쏘는 총인데 딱퉁 그래요. 딱 그래서 딱퉁총이라고 그러는 아마 딱퉁총이라는 건 딱쿵. 들어본 일 있을 거야 아마. 세 발 쏘면은 따꿍. 그렇지. 그건 인민군이 쏘는 거고 이제 그 소리나 그 딱퉁 소리 나오는 건 인민군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가 다르지. 많이 다르지. 우리 저 예무왕 소총. 우리는 M1이니까. 그건 부두둥 이렇게 나가지고 8발짜리. 딱꿍 소리 나오는 게 그쪽에 저쪽에 있구나 인민군 새끼들이 나오는 거 그냥 쏘는 거지. 아니 근데 선생님, 그래도 이 뭐 철모도 없고 어떻게 아무것도 쏠지 없는 모르는데 거지. 우리 아까 선생님도 오시기 전에 장사리 상륙작전 때 우리 학도병 얘기했었는데 아니 안 무서우셨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무서울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밤잠도 못 자고 그냥 뭐 죽는다, 뭐 산다, 뭐 무섭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고 덮어놓고 그쪽에다 대고 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다행히 난 맞지 않고 그 뭐 박격포탄이 떨어졌는데 뭐 어디 옆에서 뭐 찌르는 소리가 나는데 난 어디가 둥퇴가지고 나가서 떨어졌는데 떨어지셨어. 이게 부러지고 튀어나가가지고서는 날라갔어요. 그 좌주관절 골절 탈구래.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것도 이게 여기 근데 이건 손이 왜 그러세요? 새끼손가락이 없어. 새끼 손가락이 여기에 근데 이것도 부서졌는데 병원에 가서 이거 잘랐어. 당시에 부상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6.25의 참상이야. 어쩌다가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느냐. 오게 되고 왜 다시 못 가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요. 나이 먹은 처녀니까 위험했어. 피난을 가거라. 그래서 100년 들어오머니가 가라. 친구 하나 데리고 피난 왔지. 그건 6.25 전이에요, 후에? 아, 일산후퇴 조금 전이에요. 일사후퇴. 6.25 전쟁에서 1.45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 남륙작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중국군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개입을 하면서 다시 밀린단 말이죠. 밀리면서 서울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철수하는 거죠. 그날이 바로 1951년 1월 4일. 그래서 일사후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얘기하는 게 딱 이거예요. 흥남항 철수 작전인데 그 해병 1사단 등등등을 이제 그 흥남에서 철수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배들이 동원됐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머레디스 빅토리오가 등장을 해요.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데 원래는 이게 군용 화물선이에요. 그러니까 1사단에서 그 후퇴를 하면서 실었던 뭐 탱크, 장갑차를 다 실었는데 앞에는 지금 그 피난민들이잖아요, 지금. 미군 제10분단 사령관이었던 그 알몬드 중장이라는 사람인데 불쌍하지만 일단 우리 그 군 장비가 우선이다. 그럼 전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딱 그 알몬드 중장의 통역을 담당했던 현봉학 박사라고 의학 박사인데 그 현봉학 박사가 이제 알몬드 중장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 미국은 잘 사는 나라는 아니냐. 이 탱크 버려도 또 만들 수가 있다. 저 피난민들을 보라고. 눈에 애 안 보이냐고. 여기서 놔두고 가면 다 죽는다고. 좀 제발 결단을 내달라고. 그래서 알몬드 중장이 고민하다가 좋다. 탱크 다 버려라. 그리고 고기 다 버리고. 실어라. 그래서 이 머레디스 빅토리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탈 경우는 3,000명밖에 못 타거든요. 무려 12,000명 이상. 이건 박수 보내줘요. 지금 이어른이 지금 그배 타고 나오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배를 타신 분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돌다가 들어가니까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국군이야. 후퇴하는 국군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주머니 밥 좀 해달라. 그래서 엄마가 밥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이틀을 있었다 그러더라고. 두 밤을 잤다 그러니까 2박 3일이겠지. 그리고 군인들이 나갔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그 군인들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엄마 어째서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아주머니 고맙다고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우리가 후퇴를 하는데 길은 다 벌써 육지는 맥혔다. 우리가 지금 뭐 흥남으로 가서 알
빨리 나가야지 잘못하면 중공군은 다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눈보라 속을 걸어서 흥남까지 갔는데 가가지고 미군 수송선 금방 어서 오시오 이렇게 태워준 게 아니야. 배가 없으니까 그때 뭐 타니 안 타니 그래서 피난민이 내가 알기로도 바글바글했어. 그때. 일단은 흥남부두를 통과할 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앞에 바다에 기뢰가 있었어요. 기뢰를 딱 건드리면은 14,000명이 수장당하는 거예요. 어우, 어떻게? 그래서 정말 조심 흥남부두를 빠져나가요.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단 부산항에 들어갑니다. 메르데이스 빅토리오가. 근데 부산항은 벌써 피난민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장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부산을 떠나가지고 거제도에 도착을 해요. 그때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어요. 근데 선장이 이제 하선을 시킬 때 인원 체크하지 않습니까? 14,000명 탔잖아요. 14,005명인 거예요. 5명이 왜? 5명은 배 안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배 안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일이 돼? 무사히 도착을 하고 이게 선장이 다 14,005명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선장이니까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임무 컴플릿. 딱 쓴 보고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 기적이에요. 예. 어르신, 소원이 뭐세요? 소원이요? 네. 소원 참 죽기 전에 고향 산천에 한번 가보는 것. 저 역시도 고향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고향에서 뭐 해보고 싶으세요? 뭘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힌 길에. 어찌 부모들이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나. 고향 하면 눈물이에요 저는. 또 하나 그건 뭐냐면 우리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심정이 똑같은 거 있는데 우리 친구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뭐냐면 내가 죽거들랑 화장을 해서 일부는 현충원에 갔다가 어떻게 갖다 채우더라도 일부는 남겨놓았다가 고향에 가서 산전에다 뿌려달라. 그게 소원이야. (6.25) 전쟁 당시 가족이 북한으로 다 가고 4살 어린 나이에 홀로 남아서 아주 오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네. 그랬던 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감동.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저도 참 영광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김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만나기 전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족 만나셨을 때는 그럼 어떠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전문학교 학생이었잖아. 그다음에 막 수학여행, 그다음에 금태 안경 끼고 막 학교 선생이 이렇게 교장하고 이렇게 사진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우리 이모가 항상 네 엄마는 달덩이 같았다 해서 나는 그 달덩이를만 찾았는데 어디서 그냥 광목 옷 입고 막 쭈그러진 할머니가 저기 있더라고. 그러고 이제 또 우리 오빠 같아. 그러는데 저기 있는데 서로가 의심을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제 당원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내 눈을 보시더니 막 우시더라고. 4살 때여졌으니 내 눈이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래서 네가 내 딸이다. 선생님도 느낌이 오셨어요?
그럼요. 막 울었지. 그때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40년. 40년? 그러면 그때 선생님도 이미 나이가 그때 내가 이제 40년이니까 뭐 44. 많았지. 44, 네, 45. 많았죠. 네. 딱 봤는데 이제 피는 못 속이는 것 그렇지. 같아요. 땡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이 하도 날 붙들고 우시니까 나도 그냥 저절로 끌어안고 울고 우리 오빠. 그 오빠는 나를 본 기억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좀 골목대장이었대요, 어려서. 그래갖고 오빠가 싸우면 내가 돌멩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막 던지고 그래서 오빠가 현도가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지금 40년 만에 네. 뵀잖아요. 아버님은 뵈셨어요? 네, 아버님은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짝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아버지 찾았죠. 아버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살짝 그러시더라고.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 근데 나중에 이름 모르는 거리를 가시더니 여보, 당신이 그렇게 찾던 딸이 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리에서요? 어느 거리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남로당으로 박헌영파로 1956년에 신청했어요. 함흥에서 총살을 당하시고 총살했습니다. 총살. 박헌영. 총살을 당하셔갖고. 네. 그래서 그냥 거리에 묻혔는데 다른 시체들하고 묻혔기 때문에 시체도 못 찾았지. 괜히 가가지고. 그러면 묘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적대기에 말려서 묻혔다고 그러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몇 살에? 36살. 그 젊은 나이에? 네. 가서 얼마 사시지도 못했네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당신이 이럴라고 여기 왔냐. 에? 그러고 막 진짜 몸부림을 치고 싶은데 못 쳤지. 그러면 엄마는 오빠 아들이랑 둘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 하나, 나는 갈 때는 오빠하고 남동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유복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살 당할 때 저희 어머님은 그 아들을 임신한 거지. 그 갔더니 아들 셋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참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성경책 보면서 문을 다 잠그시고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더라고.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저를 만났다고.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이 사는 그 함흥 집에 들어가셔서 그래도 그 안에서 3일을 같이 보내셨는데 그 집 어떻게 시설은 좀 근데 그 집이 저희 그 어머님이 당분간 더 좋은 데로 옮겼대는데 완전히 열악했죠. 조그만 방은 그냥 딱딱한 나무 침대 날 재우고 우리 13 식구는 땅바닥에서 자는데 저희 어머님이 3일을 잠을 못 주무셨어요. 왜냐면 날 쳐다보느라고. 계속 와서 보고 또 가시고. 아니 내 딸이 40년 만에 왔는데 여기서 자고 있어. 이 꿈인가 생신가 그러신 것 같아. 없어지면 어떡하나. 네. 그 자꾸 와서 보시더라고. 같이 잘 수는 없어요? 옆에서? 뭐 그렇게 하니까 난 따라서 했지. 아, 못 자게 했나 네. 그리고 이제 안내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안내원이라뇨? 안내원이 하나씩 따라다니더라고요. 감시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집에 들랑거리고 안내원이 그 13명 자는데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나만 보면 소곤소곤 이러셨어. 저희 어머님은 또 하나는 내 손을 못 놓더라고요. 그냥 어디를 가도 내 손 붙들고 가셨어.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잡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살을 대고 싶으신 것 같아 나한테. 실감이 안 나니까. 네.
3일 동안 그 가족분들하고 그러면 어쨌든 같이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 한순간도 허투루 안 보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아침상을 주는데 제 그 상에는 반찬이 한두 개 있었는데 내 식구들 상에는 밥밖에 없었어요. 상을 2개로 해서.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살짝 오시더니 막 사과를 이 안에서 그렇게 꺼내시더니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아껴뒀다고 사과 먹으라고. 내가 먹히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사과하고 반찬을 내 식구들한테 주고 나는 배가 안 고프다. 다 줬죠. 그렇게 3일 동안 보내시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너무 슬프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뭐 그때 20년 살았을 때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내가 카메라도 3개 가져가고 뭐 그러고 이제 막 그 비프 저기 같은 거 막 어떻든 먹을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고 시계도 이렇게 배터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가져갔는데 그때 내가 헤어질 때 저는 이제 우리 그 재미기 오프들은 막 금강산 이런 데 가면 막 백도라지 이런 걸 막 사는데 나는 그걸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돈하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고 그러고 이제 사실 운동화 하나, 옷 단벌 그런 막 입고 다 주고 나갔죠. 선생님 삶도 많이 바뀌셨겠어요? 내가 그 뭐라고 할까 그 미국의 시민 아닙니까 미국.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활동을 많이 했고 저는 미국 주류사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내가 눈에 가는 게 우리 탈북민들. 그래서 내가 뭐 많이 한 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제가 이 그 우리 탈북 우리 민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것도 이게 다 제가 내 가슴이 아프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저 꿈도 있고 이제. 자, 김일성에게 라이벌이 있었다. 박헌영. 이 사람이구나. 아니 사실 뭐 갓생도 갓생이지만 정말 너무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이 권력 때문에 자기랑 또 가장 친한 절친까지 사실 죽인 거잖아요. 혁명 동지를. 권력 앞에 부모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기업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왕자회전 이런 거 나고 하면 그냥 뭐 이겨내고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 정도인데 이건 진짜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죽이기까지 해야 돼. 근데 왜 김일성이 박헌영의 목숨을 빼앗아 갔느냐? 박헌영이 누군가? 일제강점기에 민족해방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했던 운동가이자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운동은 우리가 결정한다. 라는 운동을 하기도 했고 해방 이후 남한에서도 조선 공산당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미 정권을 세우면서는 공산당 세력이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피해서
월북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때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를 보면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대치 중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분할 통치를 했잖아요. 신탁 통치, 남과 북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이승만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미국의 인증으로 대통령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걸 보면서 빨리 북한을 다스릴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김일성하고 박헌영인데 사실 김일성은 박헌영의 유명세에 비하면 끼지도 못할 사람이었어요. 박헌영이 더 유명했네. 아, 그럼요. 나이도 어렸고 김일성은 존경받는 사상가가 아니었거든요. 소련 군부 내에서 김일성의 이름만 회자됐던 뿐이지 한반도 내에서 김일성의 존재감? 글쎄요, 감히 박헌영 선생에 대비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박헌영 선생은 조선의 레닌이라고 소개됐잖아요. 철저한 사상가였고 공산주의 사상을 한반도에서 동양에서 확립했다라고 봐도 될 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사회주의 당시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이나 철학적인 궁금함이 있을 때 박헌영 동지에게 물어보시오. 그렇지. 라는 말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회자될 정도로의 당대의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쪽에는 김구 선생, 그리고 북쪽에는 박헌영 선생. 이렇게 사실은 사상적인 배경에 거장 둘이 뒀는데 두 거장 모두 다 사실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배제됐던 인물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의 필요에 따라서 간택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당시에 이제 김일성과 그다음에 박헌영이 있는데 정통 좌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맞다. 저 박헌영이에요. 아, 맞아. 그래서 그저 마적 때처럼 총 들고 빨치산 투쟁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막시스트의 핵심 발언 그러니까 총파업 투쟁이거든요. 노동자 동맹 총파업 투쟁. 그래서 국내에서 싸워야지 왜 밖에 나갑니까? 그리고 김일성도 1940년까지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 도망가거든요. 소련으로. 소련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통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박헌영이었죠.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두고 이제 소련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둘 불러요. 그래가지고 스탈린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결국 이제 합격점을 받은 건 김일성이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김일성은 일단 소련군에서 활동하고 그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일 영웅으로 그놈의 그 보천 때문에 이름이 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효과가 좀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좀 약간 좀 무식해요. 학식과 이론은 없는데 이 신념 하나는 강하다는 걸 이제 높이 산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고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형무소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헌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심하에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조선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형무소 생활을 했다 그러면 혹시 변절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박헌영은 진짜 오래 살았거든. 결국은 박헌영을 내치고 김일성을 적자로 삼은 거죠. 김일성은 일단 소련 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해. 소련 말을 너무 잘해요. 왜냐면 소련에서 유학했거든. 그리고 말을 잘 들어요. 딸랑딸랑을 엄청 잘해요. 사진 좀 보세요. 형 이것 좀 먹어봐. 맞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완전 멋있어 이거. 근데 이거 딱이다. 정말. 신의 보인다, 진짜 신의 보인다. 약간 그 긴장 속의 평화 시간이 좀 흘러요. 그렇지만 그 까보면은 둘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어. 일단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뭐 소련파지만 아무 무슨 뭐 지지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낙점했다 이것뿐이지 아무런 무슨 커리어 이력서가 백지라니까요. 우리가 배운 건 뭐야? 네? 아 그런 반면에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근거지가 남쪽이지 않습니까? 남로당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걸 다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박헌영 같은 경우에도 남쪽에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데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일이 터져요. 1949년 10월 1일 바로 옆에 모택동이 전 중국 대륙을 다 적화를 합니다. 그거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공통 분모가 딱 마주치면서 우리도 전쟁 일으키자. 두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아요. 그렇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우리 힘을 합쳐서 한반도를 공산화하자. 그렇지. 전쟁을 일으키자. 근데 그러려면 자기들의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손을 잡고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전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장해 주는 거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가요. 이게 모택동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던 두 사람의 편지입니다. 박헌영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남한에 남로당이 있는데 여기는 20만 명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인민군의 진격을 도울 수 있다. 그렇지.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지원해달라라고 스탈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박헌영이 자신을 했던 대로 전쟁 초기에 어땠습니까? 북한이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북한은 패전이 짙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사실은 김일성도 박헌영도 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야.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서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김일성도 잘못한 것은 낙동강의 군사력을 무리하게 투입을 했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남한이 수복을 하고 위로 올라갈 때 위가 뻥 뚫려 있었던 거예요. 낙동강이 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명 다 패착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볼셰비키 혁명 파티가 있었던 1950년 11월의 어느 날 술이 거하게 취한 두 사람이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보시오, 박헌영이. 뭐요? 박헌영이? 그 대체 당신이 말한 그 빨치산들은 다 어디 갔어? 우리가 남침하면 다 들고 일어난다고 했는데 다 어디로 갔냔 말이야? 단체로 이민이라도 간 기야? 아니 그러면 동지는 우찌에 낙동강에 다 군대를 보냈어. 서울이나 후방에는 왜 군대를 보내지 않았단 말이오? 또 그 얘기하네, 또 그 얘기. 대답을 해보시오. 아이고 뭐 사회주의의 사자도 모르는 정말 이런 무식한 동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한다는 거야? 자존심 건드렸다. 박헌영이 지금 뭐라고? 무식? 내 제일 싫어하는 무식? 무식하다고? 내가 스탈린이 선택한 인물이야? 지금 그 스탈린 동지한테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오 동지. 당신은 나 세임이란 말이야. 알겠어? 세임 이거 이제 스파이야 이거 세임 영어했다고? 자식아, 야, 이 전쟁이 자식아!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죽어 임마. 너도 책임 있어. 이젠 반말이야? 이거이 자, 격분한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네. 잉크까지 집어 던지고 잉크병을 던졌어. 잉크병을. 이야. 이게 잉크병. 잘하죠. 던져야죠. 이게 굉장히 험악해가지고 당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소련 간부가 나서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나중에 병사 3-4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말렸다라고. 류 선생님이 이제 이산 가족 상봉을 이제 도운 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기도 했던 이산 가족 상봉식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북에 누가 계신가요? 동생, 그러니까 8남매에서 5째, 6째. 예. 우리 집도 폭격에 한 반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네들은 놔뒀다. 내년 봄에 집도 다 고치고 먹을 것 좀 챙겨서 데려가라. 그래서 걔네들을 놓고 우리는 평양으로 온 거야. 아이고. 우리 이만갑의 1회 출연자십니다. 어머, 언니 오고 길자야. 그러면 길자야. 이렇게 건강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거기에 충성 다하고 알았지 무슨 일이지?
저희 이만갑의 1회 출연자셨습니다. 얼마나 형제들, 가족들을 그렇게 그리워하셨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출범하면서 그 당시 초대 통일부 장관 강인덕 장관이 저한테 명단을 보내왔어요. 그 명단을 딱 보니까 이 속에 김명선이가 있더라고. 현미 본명입니다. 김명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2명을 확인 다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이 돼서 얘기를 했죠, 복에다가. 이렇게 온다는데 가능하냐? 아, 가능하다 이거예요. 북한에서 벤츠를 태워가지고 장춘까지 온 겁니다. 아까 그게 장춘이에요. 금융호텔이에요. 저 장춘 가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라니까요. 그때 그거는 이제 그 부총리 사회가 도와준 거죠. 엄청나게 도와준 거지 그때 그거. 현미 선생님 말고도 도와준 분이 있어요? 이문열 씨입니다. 작가 이문열.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중국에 가서 그 동생을 불러놓고 이 형제를 불러드린 겁니다. 이문열 선생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왔잖아, 저 이복 동생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정권 교체 이후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사실 평양 교회단이 왔었고 그다음에 그 얼마 후에 이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좋았지. 20년이 지난 일이네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예들은 뭐냐면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주 공식적인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아버지. 또 깜질 않았어. 내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이런 거면 어떡하려고. 저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가족 바라보고 이게 다들 그러잖아요. 3일을 같이 안 있어도 되니까 예. 1시간씩이라도 다 만나게 해달라고. 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그리고 저렇게 뒤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사실 북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거 몰라도 사실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좀 빨리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 뭐 이념에 상관없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가족이 만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념으로 가둬놓는 것은 천륜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 제가 유 선생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념에 갇혀가지고 못 봤던 것을 개인적인 신분에서 서로 만나게 해줬다는 그 자체가 참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내가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집에 일찍 들어와 주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갑자기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통일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엄마 소식만 좀 듣게 해주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산가족이 되어봐야 이게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 낭북한 지금 뭐 사이 좋았다 나빴다 막 어떤 대립 막 이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진짜 신성불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못 건드리는 거. 내가 떠난다 하면 오지 않았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윤양아, 아버지가 보고 있다. 빨리 이 부모를 얻어라. 부모들이 기다린다.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요, 무려 21년간 마다들을 찾아서 헤매시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함경북도 김책에서 오신 김금선 어머니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책에서 온 김금선입니다. 예, 아들을 찾습니다. 이름은 항동일이고요. 생년월일은 1981년 9월 15일생이고 헤어진 장소는 중국 안도예요. 헤어진 날짜는 1999년 4월입니다. 야, 이 사진을 구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냥 펑펑 울었죠. 아들을 만난 것 같고, 예, 그나마 저한테는 다행히 이게 저희 유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만난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 사진을 보면서. 진짜 얼마 만에 본 사진이에요, 이게. 아이고. 저도 이거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아, 이 사진이 사실 한 30년도 더 된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7살 때 사진. 3년, 예, 그렇게 됐죠. 그 사진을 토대로 지금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지금 한 40살인데 지금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전문가분이 이렇게 그려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예, 그냥 흡사하게 잘 비슷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늙었네요. 예, 그게 저한테 가슴 아픈 게 저는 19살 때 헤어지다 보니까 여기 저기 저 젊은 네, 그 저 친구랑 보면 그냥 그때 기억이 저한테는 남아있어요, 지금. 그때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중국엔 같이 어떻게 가신 거예요? 중국에 제일 처음에 저희는 남편이 김책 수출수산이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승용차도 몰고 운전수 했어요. 이게 생활이 괜찮게 되다가 저희가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살 길이 없고 미천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어차피 중국에 돈 벌러 가겠다 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저를 따라 나섰어요. 예, 엄마가 같이 간다고 도와준다고. 저희 아들이 마지막에 갈 때 식당 앞에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태워줄 때 제가 돈을 챙겨주고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챙겨주고 버스 태우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엄마 나한테 잘 가란 소리 하지 말래요. 잘 가라고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 오지 못한다고. 잘 가라며 아주 가도. 그래서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알았다고 그냥 조심히 가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내가 잘 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드님 만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너무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애한테 큰아들이라고 항상 그냥 너는 큰 건데 하고 항상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큰아들한테 항상 밥이랑 사주고 그래서 정말 맛있는 밥이랑 많이 사주고 다 해주고 싶어요. 크게 안아주고 싶고 그래. 미안하다고.
예, 아드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아드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일아, 엄마가 엄마를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시키고 해서 너무 미안하고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면은 꼭 우리 동일이를 찾아서 엄마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다 해줄게. 못해준 걸 다 해줘.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전화번호를 안 바꿉니다. 아들 찾기 전엔 전화번호를 절대로 안 바꿉니다. 어디가 앓지 말고 건강하게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헤어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 이름은 현영실이고요. 1966년 3월 20일 생입니다. 고향은 항해북도 금정군 계정리고요. 2011년 5월 28일 때 엄마 같이 중국 갔다가 중국 심양에서 헤어졌습니다. 엄마 특징은 눈이랑 코가 제가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쌍꺼풀 있고 그리고 곱슬머리가 아주 예뻐서 좀 많이 좀 이국적인 편이라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핏줄 엄마 김영숙 씨를 찾기 위해서 이만갑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체격이 보통 체격이고요. 그 얼굴 생김새는 저랑 많이 흡사하고 등에 큰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인가 오른쪽 볼에 점이 하나 있고요. 치아가 안 좋으셔서 아랫니가 하나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장마당에서 엄마랑 뭐 쌀도 팔고 뭐 빵도 팔고 뭐 만두도 집에서 만들어서 팔고 저희 형제는 원래 오빠랑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돌아가셨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제발 희망 잃지 말고 제발 엄마 건강하고 우리 꼭 만난 날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래. 그때까지 건강해 엄마.